예,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세계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은 임종화입니다. 자, 지난 시간대까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테마를 놓고 그 두세 기 동안 유럽에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대에는 우리가 어떤 명나라의 사례를 또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인간성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테마를 놓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앞에 이제 이렇게 대강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르네상스 시대 때는 단순히 어떤 유럽의 경제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또 이슬람이 2차적으로 서진을 하는 경우, 이슬람의 서진, 르네상스 시기 15세기의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조금 모순되는 그 상황이 많이 벌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완벽하게 몰아냄과 동시에 또 역설적으로 가장 기독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기독교에 가장 중요했었던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넘어가게 됐던 그 아주 아이러니한 시기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오늘날에 부르는 명칭이 이스탄불로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던 아주 역동적인 시기가 이 15세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배경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 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딱 봐도 이제 이슬람의 군주인데, 이 사람이 메흐메드 2세 혹은 메메드 2세 혹은 그냥 메흐메트 2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 이슬람을 갖다가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바꿔버렸던 황제 중에 하나인데, 배경을 이걸로 할까 아니면 다른 걸로 할까라고 하다가 좀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로 오늘 그냥 깔아보기는 했는데, 그 메흐메드 2세는 터키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전체가 한마디로 중동의 중국이 되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의 중국처럼 터키에서 뭔가가 결정이 나야 이슬람이 변하는 그런 엄청난 이 대국으로 성장을 했었던 그런 시발점으로서 메흐메드 2세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배경을 깔아봤습니다. 자, 터키 하면은 음식도 맛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크로아상 있죠, 크로아상. 프랑스 빵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 크로아상, 그것도 원래 그 시발점은 터키라고 그러고, 네덜란드가 나중에 자기네들의 투기 산업을 번창시키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투기 산업이 번창이 됐죠? 튤립이 사실상 제일 먼저 나왔었던 게 이 터키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투르크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문명적으로도 이제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나라고, 투르크 제국이야말로 서유럽이나 동유럽한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참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독일 트라우마가 좀 있죠. 2차 세계대전의 여파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의외로 서유럽 사람들한테는 이 터키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해요. 나중에 17세기 때는 진짜 비엔나까지 침공을 해서 거기에서 간신히 막아내는 어떤 그 투르크는 지역적인 강대국이 한 2세기 동안 또 벌어지기는 하죠.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터키를 상대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자기네들이 어떤 명분을 떠나서 연합을 하는 그런 속성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참 특이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면서, 또 인종적으로는 70%가 코카시안이에요. 그게 참 특이합니다. 막상 투르크는 한 15%밖에 안 되고 이슬람 신자가 한 10%, 자그마치 슬라브 계열과 비슷한 코카시안, 우리가 요 서유럽의 서양 사람들을 이제 코카시안으로 통칭을 하죠. 그 코카시안들이 60% 안팎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어떤 그 스펙트럼을 떠나서 종교적인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떠나서 인종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인종적으로 조금 구분하기 애매해지는 그러한 상황 역시도 15세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좀 살짝 방송을 다시 봤는데 놓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영락제가 방효유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거열형을 시켜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위 얘기하는 그 열선비들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해양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진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 정화의 함대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얘기는 안 들었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할 게 워낙에 많아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 정화의 함대가 영락제가 죽고 나서 2년 후에 한 번 떠나기는 떠나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인도의 어떤 통상 이 가격을 흥정하러 갔었던 것 정도지, 사실상 정화의 함대가 가장 전성기 때는 2차, 3차, 4차, 5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6차와 7차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가서 그냥 한번 이렇게 찍고 오는 것 정도. 우리 이거 갔다라고 기록에 남기는 것 정도인데, 영락제가 죽고 나서 정화도 죽고 나서 자그마치 한 10년 동안 명나라가 다시 아주 분열에 휩싸입니다. 분열뿐만이 아니라 혼란기에 휩싸이는데 뭐를 보면 아냐면 영락제가 죽고 나서 10년 동안 황제가 3번이 바뀌어요. 이제 다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혼란기가 왔었던 거죠. 근데 그 정화의 함대 기록을 영락제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금성에서는 남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고 그 남경 지역과 요 북경에 있는 자금성, 소위 정치 세력들은 완벽하게 주자학자들이 장악을 하게 돼요. 그 주자학자들이 장악을 하게 되니까 언제나 그렇죠. 명분론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명분론이 때로는 굉장히 그게 뭔가를 시작을 하고 끝맺음일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실물을 이념이 먹어버린다. 이념이 실물을 먹어버리는 아주 대표적인 시기가 이 영락제 사후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통치 지배 이데올로기만 행사를 하면 되는데, 이 정신병자들이 정화의 함대의 배를 싹 다 불질러 버립니다. 이러니까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에 대한 기록 혹은 어느 시기를 르네상스로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기준점을 잡기가 애매한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정화의 함대 기록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사료들이냐, 요 정화의 후손들이 남긴 어떤 민간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들을 통해서 오늘날 정화의 배 사이즈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명나라 황궁 안에 기록된 모든 사료들은 싹 다 불질러 버렸고, 정화의 함대 엄청난 그 항공모함 수준의 사이즈의 배가 54척이라 그랬죠. 그것도 다 폐기시켜버리고 한 대 정도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남겨놨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결국은 부셔버리게 돼. 다 그냥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면은 중간 크기의 배, 스몰리스트한 사이즈의 배, 자그마치 6가지 사이즈의 배들이 총 일상적으로 원정을 나갔었던 게 그 정화의 함대의 규모고 사이즈인데, 그것을 전부 기록까지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정화의 함대라고 하는 게 나간 거. 자, 유럽의 르네상스는 종교개혁 전후로 해서 종교개혁이 나기 전까지 2세기 동안 종교개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유럽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업군들이 생겨난 거예요. 2차,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 뭐 요즘 개념의 2차, 3차 산업이 아니라 상업이 늘어나고 뭔가 이제 요 문화예술을 통한 어떤 부차적인 거에 의해서 뭔가 고리대금도 생기고 뭐 대금업도 생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직업군이 생기기는 했었는데, 명나라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함대가 출정이 되고 습자군 전쟁 때 베네치아가 커지듯이 정화의 함대에 의해서 중국 남쪽 지역, 상해 지역, 광저우 지역, 조금 내려가면 뭐 홍콩이랑 광저우 지역은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그쪽 지역에 있는 상인들 있죠. 해상무역의 상인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통제국가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이념이 실무를 먹어버렸을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실무적인 요소에 의해서 생겨났던 다른 계층들의 사람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재학자들 눈에는 남방 지역에 일어났던 상인들이 엄청난 자본을 축적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15세기 중간 가면은 명나라가 해금령을 때리죠. 이 해금령이라고 하는 게 참 좀 골 때린 게 있는데, 해금령이라고 하는 게 왜구들이 무서워서 해금령을 때린 게 아니에요. 남방계 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을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 사람들의 어떤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 해금령을 때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게 첫 번째 이유고, 나중에 정통제 때 어떻게 돼요? 정통제. 자, 주기진이 아까 이 영락제가 죽고 다음 황제, 그때 몽골로 친정을 가죠. 이 정통제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그때 세종 말기입니다. 세종 말기 때 다시 어떻게 되느냐? 몽고 오이라트 부족 4만 명한테 명나라 50만 명이 전멸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예, 토목지변.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 게 이때 나와요. 북원은 몽고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사실 몽고가 케레이트, 나이만, 타타르, 몽골, 그리고 오이라트 부족이 있죠. 이 5개, 그러니까 몇 개 더 있는데 이 5개가 가장 커요. 이 5개 부족 중에 전투력이 원래 가장 센던 데가 오이라트 부족이거든요. 이 오이라트 부족은 나중에 청나라 세울 때까지도 이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했던 애들인데, 이 오이라트 부족을 원정을 갔는데 50만 대군이 전멸하고 황제가 포로로 잡혀요. 중국 역사상 야전에서 상대 적국한테 황제가 포로로 잡힌 유일한 경우가 이때입니다. 아마 두 번째든지 아마 이때가 유일해요. 토목지변, 토목보의 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명나라 애들한테는 다시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야, 저 몽고 애들 저거 다시 남아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남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다 북방으로 올려. 라고 한 다음에 장성수비를 들어가게 되고, 명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요 북방 몽골 오이라트 부족의 남하를 막는 데에 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유목민들이라고 하는 게 15세기 중반에 가게 되면은 다시 부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중앙아시아에서도 보이고 명나라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뭐 그렇게 북방에서 황제까지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남방계 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남길 정도의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죠. 주재학자라고 하는 게. 원래 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고, 명나라는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충분히 양쪽으로 다 그것을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원나라 지역을, 북원 지역을 자기네들이 탈환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몽상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방계 상인들이 크는 거를 철저히 막으려고 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토목지변,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마디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신흥계급으로 올라오는 것을 철저히 막았었던 역사가 명나라 주재학자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명나라가 주재학이 권력을 잡았었던 가장 커다란 시기가 영락제 사후예요. 자, 그러면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락제가 건문제를 제끼기 전에 내가 남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저 열선비들, 그 선비들의 주재학자들은 진짜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영락제가 주원장의 네 번째 아들인데 가장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황태자가 못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거는 일찍부터 야전에 있었던 애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 거다, 애가. 그리고 뭔가 주재학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쟤를 통해서 반영을 시키기는 힘들 거다라고 하는, 그 당시 황궁에 있었던 또 다른 주재학자들에 의해서 영락제는 황제에 비해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표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그게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빨리 죽고 그 아들이 주윤무늬가 다시 이제 건문제가 되니까
주 원장이 죽자마자 그 검문제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다그마치 그 정난해변이 한 4년 정도의 그 전쟁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 성을 들어갔었는데, 그 성을 이제 점령을 했었는데, 거열형을 당한 방효유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황태자의 스승이기도 했고, 그 다음 주표가 죽은 다음에 다시 황태자로 책봉이 됐었던 건문제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원장의 자그마치 거의 대부분의 아들들은 영락제를 제외하게 되면은 전부 다 방효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책사예요, 책사이자 모든 왕궁의 스승입니다. 방효유한테는 주원장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고 나서 이 영락제도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이 사람이 콧대가 하늘을 찌르니까, 게다가 연적찬이라는 욕까지 써버리니까 거열령에 처해버리게 되는 이 명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락제 때는 가장 많은 이 방대한 학문적인 업적이라고 하는 게 영락제에 의해서도 또 만들어지는 아이러니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줄이게 되면 르네상스는 직업의 다양성, 유럽의 르네상스는 직업의 다양성이 종교 개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부 구조가 만들어졌던 반면에, 명나라는 자기네들 스스로 남방계 상인들이라고 하는 남방계 상인들의 자본 축적을 통한 신흥 계급으로 올라오는 것을 주자학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를 당했던 제압을 당했던 역사예요. 언제?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영락제가 그렇게 거친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열선비들, 주자학자들이 한마디로 못 설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동창이 자라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튼 그 다음부터는 명나라의 역사는 쭉 하향 곡선, 그럼에도 한 120년 가까이를 버티는 어떤 미라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근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세 말기, 후기 중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을, 그 테마를 놓고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피디님 슬라이드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잘 못했는데, 자, 피렌체라고 하는 것, 피렌체뿐만이 아니라 베네치아는 베네치아 나름대로의 엄청나게 많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 상업적인 부가 있었는데, 피렌체라고 하는 지역은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합니다. 자, 14세기 스페인, 프랑스의 어떤 모직물 거래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날 아르마네 질도 제냐나 무슨 조르지오 알마니 같은 그런 남성복들 있죠? 그런 게 진짜 굉장히 피렌체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 굉장히 수질이 좋은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그 모직물로 양복을 만들죠. 저도 굉장히 그 브랜드들은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 역사가 갑자기 20세기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당시부터 이탈리아의 모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통이 이 당시 때부터 있었는데, 스페인하고 프랑스 왕가의 그 귀족들한테 모직물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아무리 모직물이라고 하는 것의 퀄리티를 올리고 가격을 추가로 올린다고 해도 끊임없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메디치 가문은 오늘날 유럽에, 나중에 18세기 때 로스차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최고 부호가 제프 베조스죠. 아마존닷컴의 이그제큐티브 오피서.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다음에 워렌 버핏인데, 이 세 사람이 그러면 미국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피어폰트 모건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모건 재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한테도 너무나 유명한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전통적인 세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상속받은 상속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그 파운데이션이 운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이스트 레벨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워낙에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 중심으로 움직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14세기 때 요 르네상스 시대 때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미국의 록펠러나 어떤 모건 재단이라든지 뭐 그는 제이굴드 재단이라든지 혹은 벤더빌트 재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모든 산업에 메디치 가문의 자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 수입뿐만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세공, 금 세공, 은 수입, 무슨 뭐 사치품을 거래를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메디치가 휘장인데, 동방무역을 통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때부터 금융산업이 또 추가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저거 이제 동그란 빨간색이 5개 뽀뽀봉 찍혀 있죠. 예, 저게 봉인이죠, 여러분. 봉인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다음에 제가 라이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칙 한번 해서 그거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촛대 같은 게 있어요. 촛대가 아니라 이 아주 이제 이게 여러분들 왜 유럽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편지 봉할 때 끝을 녹여서 탁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장을 착 찍죠. 그 봉인을 갖다가 5개 뽕뽕뽕 찍어 놓은 건데, 저거를 화살로 바꾼 가문이 있죠. 그게 음모론의 단골 손님인 바롱 드 로스차일드 같은 애들. 바롱 드 로스차일드는 프랑스고, 아무튼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기에서 그 이미테이션을 따와서 저걸 화살로 바꿨죠. 화살로 바꿨죠. 그래서 저게 이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이제 17세기, 18세기 인물들이긴 하지만 로스차일드의 어떤 모든 이미지나 어떤 영향력이나 진출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14세기, 15세기 메디치 가문의 이미지를 많이 차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특이한 거고, 이 가문이라고 하는 거,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이 프랑스 왕가와 프랑스와 스페인 왕가와 나바라 왕국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정치 개입을 했는지 대강 말씀을 드렸죠. 루이 13세 같은 경우에도 엄마 같은 경우가 요 메디치 가문의 어떤 그 왕녀 어떤 그 상속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보니까는 워낙에 이 피렌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한 메디치 가문이 유명하다 보니까 3명의 교황을 배출을 하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익숙할지는 모르겠는데,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오바니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클레멘스 7세 같은 경우에는 줄리오 메디치죠. 레오 11세는 또 이제 알레산드로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 역대 교황 중에 가장 임기가 길었던 교황이 누군가요? 초대 교황 베드로는 우선 빼야 돼요. 초대 교황 베드로는 빼고, 가장 임기가 길었던 교황 중에 하나가, 혹시 비오 9세라는 사람 아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비오 9세가, 이 사람이 19세기 중반 사람인데 185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32년의 교황직을 맡아요. 그래서 이제 선종할 때까지 아마 이 사람이 가장 길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했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3번째로 길게 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레오 10세는 8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었고, 클레멘스 7세, 줄리오 메디치 같은 경우에는 11년. 근데 이 레오 11세는 몇 년도에 했죠? 예. 가장 임기가 짧은 교황 중에 하나가 레오 11세인데, 이 사람은 27일을 했다 그래요. 27 days. 27일을 해서 가장 임기가 짧았던 번개교황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 이제 자기가 피곤함을 호소를 해서 이제 그만뒀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만뒀다가 이제 거의 바로 이제 죽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메디치 가문은 자그마치 3명의 교황을 배출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게 또 특이한 경우고, 우리 아마 조선시대 역사 중에 한국인들한테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라면은 아마 충무공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피디님 다음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1595년도의 작품이에요. 1595년도 배틀 오브 레판토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보면은 그림 바글바글한 거지만은 대강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보이죠. 누군가 배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배 위에서 해상전투라고 하는 것을 벌이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1595년도 작품이고 이제 작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피디님 다음 슬라이드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 보면은 이건 역시도 1585년도 물론 뒤에 그림이 이제 더 이제 늦게 나온 그림이기는 한데 이게 1585년도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하객진이 떠오르죠. 자, 하객진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진을 펼쳐서 가운데 들어온 애들한테 한포전을 하는 거죠. 한포를 이렇게 뽕뽕뽕뽕 쏘는 거죠. 이것도 정확히 그래요. 하객진이라고 하는 게 이순신 장군만의 독점물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본인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그 당시 한포전이라고 하는 거 15세기가 들게 되면은 포라고 하는 게 획기적으로 개발이 많이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왜냐하면 하도 이제 이 이슬람 애들한테 이 십자군 애들도 혼이 많이 났거든요.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그 뒤로 유럽 내에서 크고 작은 내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얘네들은 한포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한포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었던 유럽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중국을 통해서 뭐 한반도에서도 다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선 왕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 한포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도 보유는 해놓고 있었어요. 군대 사이즈를 워낙에 조그맣게 만들어놔서 문제가 많이 되기는 했지만 자,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정도로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피디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571년도에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는 배틀 오브 레판토라고 하는 한마디로 베네치아 동맹함대와 투르크 제국 함대가 엄청나게 요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크게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베네치아 동맹함대는 스페인 제국 함대랑 요 투르크 제국 함대를 뭐 정말로 괴멸에 가까운 패배를 남깁니다. 괴멸에 가까운 패배. 왜냐? 사실상 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방무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끊겨요. 동방무역이 요 투르크에 의해서 막 이제 많이 끊기게 되니까 지중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리가 이 제해권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베네치아 상인연합과 스페인 제국, 사실 스페인 제국도 상인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왕조죠. 이때 베네치아 동맹이 거의 완승을 해요. 투르크한테. 그래서 이제 이때 투르크 제국 함대는 2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제 요 지중해의 패권을 뭐 사실상 완전히 이제 못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베네치아와 스페인의 동맹함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상당히 자기네들이 밀리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별로 투르크는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15세기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물동량, 무역 추이의 해상 무역이 차지하는 건 10%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디님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지리혁명, 이제 르네상스에서 이제 지리혁명으로 넘어오게 되면 르네상스는 송나라 시대 때부터 사실상 13세기에 뭐 나침반, 화약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반면에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포라고 하는 것을 딱히 개발을 하려고는 안 했었다. 유럽 애들처럼 뭔가 절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축제 때, 그러니까 똑같은 폭죽이라고 해도 뭐 폭죽의 그 폭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발점은 사실상 폭죽이지 않습니까? 뭐 축제 때나 그렇게 하는 뭐 보는 그런 정도인데 나침반이라고 하는 굉장한 아주 질이 좋은 해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도구가 장비가 들어오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 지리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나오지만 더 정확한 것은 뭔가 기술적인 요소를 확보를 해놨다 그래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뭐 의미가 없게 되겠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상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분 상승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품에서만 그 결과물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사람들의 어떤 어떤 신분 상승의 열망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그만큼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전후로 십자군 전쟁이 좋은 전쟁이다 나쁜 전쟁이다를 떠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시기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신분의 이동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그래서 유럽이 끝나고 13세기, 14세기가 넘어오면서부터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해상으로 나가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교황청 주도로 계획된 원정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왕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 뭐 자본을 대주는 경우도 있고 무슨 네가 어디서부터 어느 국경까지 그 국경을 차지하면 그것을 교황청에서 인정해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통성이 누군가가 뭐 무력 투쟁에 의해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교황, 바티칸 세력에 의해서 뭔가 승인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그 유럽의 모습이거든요. 그러고 그 교황청 주도로 계획된 원정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르네상스 시대 때는 별로 교황청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되니까. 그래서 교황청도 나름 자기네들이 뭔가 부활을 꿈꾸면서 신분 상승의 요구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것을 준 건데 여기에서는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지역의 정세 변화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뭐 짧게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포르투갈 역사하면서 또 할 테니까는요. 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교황청이 승인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엄청나게 국력이 많았었죠, 얘네들은. 그런데 요 대항해 시대 때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장 해양 원정 산업을 하기가 편한 가톨릭 국가. 어디가 있겠어요? 레콩키스타 이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정도가 있겠죠. 근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 오늘날 여러분 브라질이 포르투기스를 사용을 하죠. 그것도 사실상 포르투갈 왕가가 잠깐 요 브라질에 옮겨갔었던 그 역사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교황청이라고 하는 지역에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벌리든지 간에 전부 다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게 나중에 이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해양 탐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남미의 무역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얘네들이 뭐 그렇게 크게 충돌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나중에 헨리 8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헨리 8세가 교황청과 어떻게 해서든지 요 약간 stay away 떨어지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을 잘 승인을 안 해줬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역시나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바로 넘어갈게요. 뭔가 얘네들이 유럽으로 뭔가 해양으로 나가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죠. 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1492 컬럼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종교적 관점에 오류를 했죠. 1492년도는 15세기 말기 1490년도는 유럽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리콘퀘스트, 이거를 에스파뇰로 뭐라 그래요? 예,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와 있었던 이슬람 애들을 아주 이잡듯 뛰셔서 싹 몰아냈던 시기가 이때예요. 엥? 그러면은 십자군 전쟁 시간 때 그러면 이베리아 반도가 그럼 이슬람 땅이었어? 예스. 여러분들 엘시드 보세요. 옛날에 찰톤 헤스턴 주연의 엘시드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이슬람이 요쪽 프랑스하고 독일 지역과 이탈리아 지역이 십자군 원정을 가기는 했지만 여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그때는 이슬람 땅이었습니다. 이슬람 언어를 썼던 애들이에요. 얘네가 근근히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륙 진출을 하기 힘들었었던 건 뭐예요? 그렇죠.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는 요 이베리아 반도에는 피레네 산맥이라고 하는 어떤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요즘처럼 뭐 공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물류 유통이 있겠습니까? 교역이 없는 데는 얘네들도 딱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만인으로 알고 있는 게르만의 일파인
고트족이 프랑스로 넘어오는 이슬람을 막는데 아주 이 결정적인 공을 세운 애들이 이 게르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종교적 관점의 오류라고 하는 게 당시의 해상 선진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는데 바티칸 시국의 선교와 어떤 유럽 왕권의 변화가 극도로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났었던 게 15세기였고 대륙의 패권은 이때까지만 해도 킵차크 한국과 뭐 몽골 제국이라고 해도 딱히 몽골 애들은 자기가 그때까지 지배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킵차크 한국이죠. 킵차크 한국과 어떤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애들에 의해서 대륙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얘들이랑 물리적으로 붙어서 유럽 애들이 안 돼요. 정면 승부를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절실하게 해상으로 나오고 싶었었던 어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 다음 슬라이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유럽 정세 변화요. 아, 이 슬라이드 뺀다는 걸 잃어버렸는데. 아, 예, 그냥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슬람이 2차 서방원정을 하게 돼요. 2차 서방원정.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돼서 이스탄불로 바뀌는 게 정확히 1453년도입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은 이때를 주기로 어떻게 돼요?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붕괴가 되죠. 동로마 제국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건 자기네들의 동로마 수도가 이슬람화가 됐지만은 그래도 동유럽이라고 하는 것에 동로마 제국의 어떤 이 제후 왕국들이라고 하는 건 남아 있었지만 15세기 중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트 로만 엠파이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 어떤 과도기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상으로 나가고 싶었고 교황청은 이거는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충격. 20세기에 가장 큰 충격이 뭐가 있을까요? 20세기에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은 거?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거? 그거라면은 그거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종전이 20세기, 지금은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살던 사람들한테 가장 커다란 충격이고 가장 큰 어떤 역사가 변동이 되는 변곡점일 거예요. 그러면은 15세기 유럽뿐만이 아니라 15세기 중앙아시아에는 어떤 게 가장 커다란 정말 잊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줄 만한 사건이었느냐? 바로 이스탄불이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사실상 멸망이라고 봐도 돼요. 멸망을 당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기독교의 어떤 그 사령부가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게 아마 15세기 유럽인들한테는 가장 커다란 트라우마이자 충격이자 큰 변곡점이었는데 자, 북아프리카 지역과 이슬람 지역의 무역권을 이때부터 독점을 하게 되고 한마디로 소아시아, 여러분들 유럽 지도를 한번 놓고 이렇게 지상을 통해서 동방무역을 오게 되면 터키에서 딱 막히잖아요. 이때부터 터키, 투르크 애들은 유럽에서 오는 모든 상인들한테 장난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세력에 과도한 세금을 물렸다라고 하는 건 갖고 놀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딱 보면 담배가 여기에서 파는 건 저쪽 지역에서 가면 가격 변동이 있는데 세금을 한 3배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뭐 1,000원 하던 담배가 어느 날 15,000원 받고 15,000원 받던 담배가 어느 날 한 7,000~8,000원 받고 그러니까는 투르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동로마를 어떻게 잘 통제를 하느냐에 관심이 많았지 사실상 동방무역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 요 서유럽 애들한테는 이익이지만 유럽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끊임없이 동방무역을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막아버렸었던 게 이슬람의 2차 서방원정의 그 결과물이었었던 요 투르크 지역의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의 점령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럽 애들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상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뭔가 절실함을 느꼈었던 게 이 해상무역이라고 얘네들의 진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 진출이라고. 피디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가이 스밀턴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세계사 필독서 하면서 제가 소개 못 시켜드린 책이 이 향료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제목이 조금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향료전쟁, 무슨 전쟁하면은 어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자, 가이스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뭐 많지는 않지만 서유럽이 어떻게 동방으로 진출을 해서 인도의 향신료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상업화를 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쓴 책인데, 인도의 향신료라고 하는 게, 동방의 향신료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호사가들의 어떤 입맛을 잡기 위해서 향신료 사업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의약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게 획기적으로 발달이 되고, 의학이라고 하는 게 획기적으로 발달이 됐었던 게 동방의 향신료 무역이라고 하는 거. 이 가이스 밀턴이 썼던 책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진출을 했었던 것은 교역의 규모야 크건 작던지 간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왔었던 진귀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이 의학이 획기적으로 발달이 되는 하나의 어떤 과도기가 됐다, 어떤 변곡점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 향료전쟁이라고, 가이스 밀턴이 썼던 향료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굉장히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PD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도가 그럼 어떤 걸까요? 1492 콜럼버스에서 1492년도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콜럼버스가 인도를 잘못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 그것을 아직까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분명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건 아마 이럴 거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향료를 찾으러 갔는데 그것을 잘못 가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갔대요.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미 인디언들을, 뭐 저도 벌써 그렇게 그냥 바로 튀어나오네요. 북미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북미 원주민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이티브 캐네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 네이티브하고 현재 이제 국가 이름을 붙여주는 게 예의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PC주의에서 어떤 political correctness에서 PC에서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얘네들은 원주민이니까 인디언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 네이티브 캐네디언,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주는 건 맞는데, 중세 사람들, 이 15세기 유럽인들한테 인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냔 말이에요. 자, 아프리카 문명이 있을 거죠. 남아메리카 문명도 있을 겁니다. 중원에 있는 유교 문명도 있을 거예요. 컨퓨셔스 시빌라이제이션도 있을 텐데, 소위 얘기해서 비기독교 지역을 통칭하는 개념이 인도예요. 이거는 아시아와는 다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한테 아시아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시아. 대번에 떠올리는 거는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이죠.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 그럼 서양 애들은 어떨까? 미국 사람들한테 아시안이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한자 문화권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차이니스, 재패니스 아니면 코리안들. 뭐 타이와니스도 들어갈 거고, 뭐 타이도 들어갈 거고, 비엔나미스도 들어가겠지만, 아시아라고 하는 개념. 그러면은 유럽 사람들한테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하냐면은 누굴 떠올려요? 인도 사람들을 떠올려요. 그만큼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식하는 아시아 문명은 다른 건데, 15세기 때 유럽 사람들한테 인도는 비기독교 지역을 통칭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그러면은 걔네들은 어때요? 이슬람 애들은, 무슬림들은 어떠냔 말이죠. 얘네들은 말 그대로 좀 짜가지만, 가짜지만, 찌라시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꾸란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알파베티컬 랭귀지를 쓰잖아요. 여기서 언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이질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인도의 언어, 인도의 산스크리트는 알파베티컬 랭귀지인가요? 한자 문화권인가요? 뭐 답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는 개념은 종교적인 개념을 떠나서 얘네들이 유럽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 개념으로서 인디아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도 인도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남미 사람들한테도 인도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교역에 사료가 많이 남아서 그렇지 잘 모르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한테도 인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유럽인들이 당시에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프리카 지역과 아메리카 지역은 사실상 좀 빼는 게 좋죠. 왜냐? 여기에서 중원유교는 사실상 빼야 되죠. 왜냐하면 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전부터 요 당나라 시대 때부터 그 전에 지난 시대 때부터도 사실상 유럽과 로마 제국은 교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비기독교 지역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인도를 정말 잘못 간 게 아니라 아메리카 지역을 탐사를 하러 콜럼버스가 갔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의 정설입니다. 왜냐? 그 당시 항해일지가 다 있었거든요, 사실상. 인도로 가는 방법. 단지 수에즈 운하만 없었다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오늘날 개념으로서 유럽을 함부로 해석을 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자,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페인 지역 카를 1세, 카를 5세 16세기 이제 15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1490년도는 유럽에서 엄청나게 이 자기네들이 남미 신대륙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스탬프를 교황청에서 찍은과 동시에 1498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레콩키스타의 완성. 스페인에 완전히 이제 이슬람 애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제군주제가 사실상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에스파뇰가 그러면은 15세기 때 통합이 됐었던 애들이구나 라고 보면은 스페인 애들은 좀 기분 나빠하겠죠. 야, 우리 옛날에 아라곤 왕국부터 하면은 역사가 그래도 한 200년 더 추가시켜야 돼 라고 하지만 알았어 라고 해주고 사실상 오늘날 알고 있는 에스파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15세기 말 레콩키스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그 전에 아라곤 왕조가 있기는 했지만 그거는 카탈루냐에 정말 조망만한 카탈루냐와 요 그 외곽 지역에 별로 크지 않은 세력이 형성이 됐었던 애들이 마지막에 이제 몰아내는데 이제 한번 크게 한번 뒷심을 발휘를 했었던 거고 사실상 15세기 초가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15세기 초. 그러니까는 이제 막 얘네들은 누구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과거 이제 프랑크 왕국처럼 교황의 엄청난 지원을 많이 받았던 애들이 이 스페인 왕가기 때문에 스페인 왕실은 여기에서 보세요. 카를로스 1세는 카를 5세예요. 자, 그럼 타이틀이 몇 개예요? 스페인의 왕은 서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예요. 그래서 카를로스 1세는 카를 5세의 타이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군주제의 정통성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대외정복 사업을 하죠.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 mercantilism. 이것을 우리나라는 중상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상주의. 자, 중상주의는 사실 좀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 근데 이때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자그마치 300년간 남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치를 해서 오늘날도 요 브레이스를 빼놓고는 전부 다 에스파냐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뭐 아르헨티나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주제라고 하는 거, 늦게 나온 놈이 정통성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외 원정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페인의 이제 가장 좀 극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는 어때요?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도 스페인은 늦게 나온 놈이 제일 힘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왕조의 정통성이 프랑스나 영국보다 그 역사가 짧구나. 예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스페인 사람 앞에 가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역사에서는 이때가 맞는 거고, 군주제의 정통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외 원정 사업을 한 건데, 자, 다음 슬라이드 바로 보겠습니다. 요 그림과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를 바로 보게 되면 요 그림도 똑같아요. 이거는 갑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남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이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오늘은 좀 이제 이 경제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거. 자, 이게 현물이 들어오면은 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막 엄청나게 부강할 것 같죠. 반드시 투기 자본이 들어와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현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생산이에요. 생산.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나중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던 그 중상주의를, 머컨틸리즘을 비판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상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한포외교나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서 약탈 경제의 속성이 있는 중상주의라고 하는 걸로 웰스 오브 네이션, 국가가 부를 지속시킬 수는 없다. 국가가 경제가 잘 살고 발전이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랬고, 물론 여러분들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 초 사람이에요. 17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미묘하게 남미가 가지고 있는 약탈적인 경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스페인이 남미에서 그 어마무시한 금과 은과 뭐 거기에서 생산된 경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유럽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투기성 거래에 의해서, 게다가 또 스페인 왕은 어때요? 끊임없이 카톨릭 부흥을 위해서 대외전쟁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외전쟁은 해군들이 개별적으로 털어먹고, 벨기에 털어먹고, 네덜란드 털어먹고, 다른 여기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을 털어먹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뿐이지 막상 경제가 발전이 되지는 않아요.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길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천천히 요 경제 발전을 하고 있었던 절대 왕정을 천천히 형성을 했던 시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공부를 했었던 엘리자베스 2세 시기와 미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정확히 이 시기입니다. 자, PD님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지만 요 하면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PD님도 이제 빨리 끝내셔야 되고, 저도 이제 50분이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울까봐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하겠는데, 자, 대강 르네상스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르네상스는 다음 주에 한 주 더 할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그 과학 발전이라고 하고 이 어떤 은비주의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르네상스 시대 때 특히나 15세기 때 유럽이라고 하는 건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지기는 했지만, 반면에 레코키스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서유럽이 이제 유럽의 어떤 그 카톨릭을 부흥을 시키는데 엄청난 자기네들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을 남겼고, 해양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어떤 걸출한 스타가 나왔다는 거. 근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스페인 왕가와 카톨릭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해양 산업을 했었던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퍼레이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해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해적하면은 영국, 여러분들 프랜시스 드레이크 생각하시지 말고 스페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더 역사의 더 정확한 그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게 삼강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르네상스의 경제적인 부가 축적이 됐고, 어떻게 이 유럽이 이 추가로 자기네들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벌어졌는지를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